고층 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 걸 보면 용적률을 이빨 끌어올리잖아요. 이사도 못 가고 다시 재건축하기도 어려워요. 용적률을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이나 임산부들의 유산율에도 한 두세 배의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호텔이나 이렇게 힐링을 하는 장소로는 적당한데, 이 거주하는 장소로는 서울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한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한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래서 뭐 버스도 띄우고 뭐 어떻게 하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박사님께서 도시학의 박사로서는 서울의 한강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 우리가 한강 개발을 할 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지금의 한강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으로 이렇게 있고 주변에 그 제방이 있고, 그 위에 88 고속도로 강변북로가 있고, 그 뒤를 보면 아파트가 성냥갑처럼 쫙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압구정동, 또 뚝섬, 그쪽에는 해수욕장이었다 그러고, 모래가 이렇게 많아서 뭐 모래내라는 지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었는데, 그 모래를 퍼서 강남을 개발을 하고 또 분당이나 일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일단 직선화했고, 그러면서 시민들, 일부 시민들한테는 어떤 조망권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주지만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강을 얘기를 하면 뭐 치수가 있고 이수가 있고 친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다 친수 도시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치수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 전에 한강에서 했듯이 그렇게 그냥 강을 통제하는, 강을 지배하는, 뭐 그런 물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 거였고, 이수는 이제 그 물을 유용하게 산업용수로 쓴다거나 농업용수로 쓴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친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강에 대해서 멋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강에서 같이 이렇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미 이제 그 제방이라는 것들이 너무 많고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차로 가려고 해도 한참 들어가서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들어서 이제 AI가 필요한 게, 친수 공간에서 AI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홍수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비가 갑자기 와서 어느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침수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고를 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탄천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분당 쪽에 있어서 용인에서 분당을 거쳐서, 그러니까 성남이죠, 한강하고 서울을 거쳐서 이렇게 한강하고 되는데, 그게 이제 선형으로 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어떤 지자체인지 아마 분당 쪽인 것 같은데, 센서를 다 해서 거기는 항상 넘쳐요. 홍수만 되면. 네, 범람 지역이에요. 근데 시민들이 평소에는 선형공원이니까 다 놀지만, 잘못 가면 큰일 나니까 그 수문을 통제를 자동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알람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런 그 AI가 거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친수의 단계가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을 가장 잘 활용하는 높은 단계인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가고 있고, 거의 모든 도시들이, 항구가 옛날에 이제 그 거의 조선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은 다 걷어내고, 거기에서 뭐 어떤 주민들이 여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고, 뭐 분수 쇼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그 제가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 인터뷰 중에, 이제 뭐 지금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워낙 그 한강버스로 말이 많으니까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자 전 시장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서울시장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강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그런 한강을 이용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도시학 박사로서 이제 작가님께서는 앞으로 이 한강의 모습이 네. 어떻게 활용돼야 되고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세요? 그 이명박 대통령 말씀 나오셔서 잠깐 이제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으로, 그러니까 저는 정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서울시장으로는 최고의 시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교통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드 하나만 들고, 예전에는 지하철 탔다가 버스 타면 돈을 또 부과하고 근데 환승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했고, 버스를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었고, 또 두 번째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청계천을 걷어내서 그 주변의 온도를 1, 2도 정도 더 낮추고 활력을 있게, 또 서울을 활력 있게 만든, 그래서 서울시장으로는 최고의 시장이었다. 그 이후에 정치적인 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청계천만 봐도 우리는 청계천을 통제하거나 물을 이용할 생각만 했지 그 안에서 썩어간다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청계천처럼 걷어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선형공원처럼, 그게 그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요. 한강도 청계천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예전에 그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1953년도에 서울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1992년도에 1100만 명이 됐거든요. 11배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강을 직선화할 수밖에 없었고, 모래를 퍼서 강남을 아파트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수용할 수 있는 건 아파트밖에 없었잖아요. 그 시대는 그게 최고였는데, 그 이후에 또 자연이라는 걸 보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가장 훌륭한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분이 또 나와서 이제 강을 잘 관리를 하면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계천의 성공 이후에 또 많은 지자체에서 그거를 따라서 이제 자신의 지자체에 있는 그 천들을 막 개발했잖아요. 그건 어쨌거나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인 거네요. 그러니까 도시학 박사로서 봤을 때도 도시의 그런 발전성의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다고 보고요. 자연과 함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AI 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온도를, 주변의 온도를 많이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공원이 선형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직장인들도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물밖에 없어요. 아니면 철길 뭐 이런 부분들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강 개발, 뭐 한강의 발전 방향,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뭐 전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의 고도 제한을 제한해가지고 아파트 높이를 규제를 했잖아요. 이제 그 논리를 보면은 이제 한강은 공공재다. 근데 그렇게 아파트를 높게 지으면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 한강을 소유하는 그 결과가 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높이 규제를 했는데, 지금 뭐 서울시가 너무 비싸고 뭐 지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고도가 어쨌거나 좀 풀리는 분위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천의 그 선형화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우리가 이런 아파트 높이를 풀어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상관은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그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지금처럼 35층으로 딱 규제를 해서 똑같이 성냥갑처럼 쫙 만드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가치 있는 한강이 우리처럼 1km 정도 되는 그런 넓은 강이 있는 데가 없어요. 뭐 다른 선진국에 가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아름답게 하려면 이 스카이라인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뭐 통제하는, 똑같이 35층 다 35층 짓는 것보다는 50층도 짓고 또 조금 낮은 데는 낮게도 짓고, 이런 부분으로 좀 디자인을 해서 그런 부분은 통제가 오히려 도시기획위원회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을 좀 맞추면서 어느 시민들이 예를 들어 유람선을 타고 보더라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방벽처럼 무슨 성처럼 된 아파트들이 있는 거는 좀 아닌 거라고 보고, 일부는 풀고 일부는 규제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스카이라인은 조정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자치 구별로도 어쨌거나 다 나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그 마스터 로드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세워서 이제 해야 된다. 이따가 좀 얘기할 텐데, 사실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머추얼 싱가포르라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으로도 뭐 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망권도 보지만
바람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를 보면서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건물을 딱 놨을 때 바람길을 막고 있다. 그러면 허가가 안 되고 혹은 돌려라, 옆으로 좀 빼라, 이런 식으로 조정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 뭐 바람길을 막으면 도시 안에 열섬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만 막 2, 3도 뜨거워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제할 수 있는 그런 AI가 이때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해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현실 세계의 도시의 모습들, 뭐 도로, 건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가상의 세계에 그대로 복사해서 이 가상의 세계에 있는 것들에서 이제 뭐 도시를 바꿔와서 교통량의 변화를 본다든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통량도 교통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바람길, 물길, 그리고 도시 홍수. 예전에는 이렇게 요즘엔 다 아스팔트 깔려 있잖아요. 예전에는 녹지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어디로 쏠릴지가 되게 중요한데, 물이 갑자기 쏠리면 이쪽 지역, 2022년도에 강남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배관의 길이가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160mm를 커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더 그 이상 나왔을 때는 그냥 아예 속수무책, 서울특별시의 가장 중요한 강남이 속수무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디지털 트윈이 그런 부분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시간당 200mm가 왔을 때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터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관로를 넓히거나 하는 그런 게 디지털 트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번에 쓰신 책에서 제가 좀 새롭게 좀 다가왔던 부분이 이 스마트 시티와 AI 도시 이 차이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뭐 AI 도시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람이 마지막을 통제하느냐, 사람이 마지막을 통제하지 않고 AI가 마지막을 통제하느냐.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결국은 센서로 서로 다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최종 통제권자는 사람인데, AI 도시는 아예 AI한테 맡겨놔서 진화하고 결정까지 AI가 내리게 되는 그런 도시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의견들이 많이 없어지고,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가 되고 트래픽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사람의 삶이 약간 좀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AI 도시는 훨씬 더 정교하게 꾸미고 거기에 적절하게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종 결정권의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는 어쨌거나 사람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AI 도시는 이제 AI가 판단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사람보다 AI가 더 나은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게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AI 시대 흐름이 되면은 이 AI가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관리하는 도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도시 속에서 사람의 삶은 더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 얘기를 쓴 게 이제 책인데, 실질적으로 뭐 영국의 뭐 킹스랜드라든가 여러 이렇게 사례를 보면 AI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CTV를 예를 들어서 이상행동을 한다, 지하철역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이게 영무원한테 가고 영무원이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경찰서에 바로 신고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AI가 판단을 하면 이제 더 정교하게, 더 이 정답에 계속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단 숙고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또 한번 돌아가 보고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게 사람인데, AI가 알려주는 길대로 가고, AI가 멈추라면 멈추고, AI가 하지 말라는 행동은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고, 이렇게 되면 그 시간 속에 사람은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의 삶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기계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죠. AI가 가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방향성을 잃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쓴 거죠. AI 시대에 더 이제 가게 되면, 저는 우리 학생들, 제가 지금 이번에 새 학기를 새 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원 하나 하고 학부 1학년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시대가 오면 직장에서 이 중간 관리층들, 이렇게 밑에서 서류 만들어 오면 서류 검토해가지고 다 이렇게 볼펜 만들고 있다 사인하고 위에 보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니다. 신입사원들이 없어진다. 신입사원들이 아예 뽑지를
않는다. 경력 싸움은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4년 동안 뭘 해야 될까? 많은 경험을 쌓고 경력 사원처럼 해서 면접 때 내가 마치 경력 사원인 것처럼 내가 많이 알고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라고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 이 시대에 우리가 살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그 AI의 그 도시에서 이제 도시가 발전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뭐 이른바 외형적인 뭐 도시의 뭔가 모습이라든지 혹은 도시의 뭔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효율화되고 높아지는데 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방향성을 잃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실패를 해도 내 판단이었고 내가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AI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걷는데 그게 당신은 트래픽이야. 당신은 방해꾼이야. 뭐 이렇게 그 인지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너무 슬픈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변화를 우리가 뭐 막을 수 없잖아요. 막을 수는 없죠. 그럼 뭘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이 나는 내 삶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그거는 조금 더 얘기해 가는 과정에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지난번 책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과 인터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컴팩트 시티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컴팩트 시티의 이 흐름은 AI 시대에 당연히 지속되겠죠. 네, 지속되죠. AI 시대도 지속되는데 AI가 컴팩트 시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제 자연이 최고의 알고리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머추얼 그 싱가포르처럼 어떤 컴팩트 시티를 만들면서도 그 컴팩트 시티가 답답하지 않게 그 컴팩트 시티가 그나마 꽉 모여있을 고밀도에 있어도 좀 편하게 사람이 좀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컴팩트 시티는 필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열섬 현상을 또 이 바람기를 뚫어져서 막기도 하고 물을 또 돌려서 막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피해가 되는 홍수 부분도 AI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그냥 뭐 건물 높게 짓고 뭐 필요한 필수 시설을 짓는데 멈추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의 알고리즘을 이제 반영해서 도시를 만들어야지만 사람이 더 행복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초고층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컴팩트 시대랑 연결될 것 같긴 한데 뭐 우리가 뭐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뭐 네옴시티 해가지고 이제 수식 도시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 초고층 개발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초고층 개발은 지금 뭐 랜드마크 경쟁을 어디든지 하고 있고 어느 도시인가 인구 5만인데 거기에 뭐 60층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난 적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또 도시하고 풍수를 같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지력이라는 거 땅하고 가깝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의 그 논문 또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초고층에 거주하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은데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이나 임산부들의 유산율에도 한 뭐 두세 배의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뭐 환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또 태양이 뜨거워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거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고층 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 걸 보면 용적률을 이빠이 끌어올리잖아요. 용적률 이빠이 끌어올려가지고 쫙 잖아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다 그러면 노후화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도 상당할 거고 이사도 못 가고 다시 재건축하기도 어려워요. 용적률을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되면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전기시설에 이런 부분들로 일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50층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재건축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고층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호텔이나 뭐 이렇게 힐링을 하는 장소로는 적당한데 이 거주하는 장소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무실은 또 괜찮잖아요. 낮에만 근무하니까. 그래서 그 초고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뭐 이렇게 원래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밀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밀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트럼프 타워 뭐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아주 트럼프가 풍수 신봉자잖아요. 그래서 풍수를 적용을 해서 그 건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초고층 빌딩의 등장은 도시 발전에서 필연적인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어쨌거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뭐 주거지로서는 적합하진 않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 뭐 젊은 세대도 그렇지만 한강이 딱 보이는 그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게 로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거기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할까? 만족스러울까는 또 다른 얘기고 또 젊은 사람들은 살아볼 만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만 뭐 임산부라든가 몸에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가끔 가는 건 괜찮지만 거주하는 거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시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막 부동산 경기가 막 뜨거울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막 뭐 랜드마크 빌딩들을 막 짓는다고 했다가 뭐 랜드마크의 저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기초지자체를 시민들이 직접 뽑는 그거의 어떤 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암이 있다 그러면 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슈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이 됐어요. 근데 현재 우리는 소멸 지역에 포함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7만인데 10년 후에는 분명히 5만으로 떨어질 게 눈에 거의 확실해요.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만을 제시를 해요. 10만을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10만을 제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계획이 있으면 주거지가 현재 지금 5만에 맞춰 있기 때문에 또 5만을 더 늘려야 된다.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저런 거를 해서 중앙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그 신도시에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구도심에 모든 인프라를 두고 있는데 신도시를 만들어서 마트 하나만 두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구도심에서 이전을 하잖아요. 구도심도 비고 신도시도 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가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의 명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제를 좀 해주고 도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더 큰 차원에서 통제를 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